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캐롤라이나 열린방송 제141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플일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디힐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드디어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낮의 기온은 90도가 넘고 오늘 같은 경우 100도가 넘더라고요. 네.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조금은 시원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자, 10월에 지정된 기념일을 세어보니까 무려 16개나 되더라고요. 참 많죠? 네. 그건 네, 뭐 진짜 많죠. 하루 건너 하나 기념일이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알고 계신 기념일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개천절 한글날 옛날에 10월 24일 유엔데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정도 합니다. 개천절 한글날 또 우리 김영훈 교수님 또 뭐가 있죠? 국군의 날. 국군의 날. 네. 국군의 날이 언제예요? 10월 1일. 아우, 네, 그걸 빠먹었네. 네. 또 있잖아요. 10월 9일 세종대왕의 근데 창제하신. 했죠, 한글날. 아, 한글날 하셨구나. 네. 아이고. 자, 알려드릴게요.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 7일 중앙절, 8일 제향군인의 날, 그리고 한로, 9일 한글날, 15일 체육의 날, 19일 문화의 날, 21일 경찰의 날, 29일 금융의 날, 그리고 지방자치의 날, 이렇게 해서 16개의 기념일이고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10월 15일 세계 한인의 날이거든요. 10월 혹시 15일입니까? 아니요, 10월 5일.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이거든요. 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영 교수님?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날이. 네, 네. 맞아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어디 날은, 한국 정부에서 제정한 건가요? 네,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40만, 이것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740만 정도 된대요. 2019년. 그 그러니까 740만 정도의 재외동포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정립시키고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07년부터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로 13회째 맞이하는데요. 우리 해외 동포들로서는 참 중요한 날이에요. 2019 세계 한인회장 대회 개막식이 10월 2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재외동포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어요. 이날 세계 80여 개국 400여 한인 회장들과 여러 인사들을 포함 500여 명이 개회식을 열었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 산 지가 꽤 됐고 또 점점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에 실질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김 사장님? 네, 일단 뭐 제가 바라는 것보다도 이 세계 한인 회장 대회 이 사진을 보니까 네. 우리 랄리의 한인회 임태주 회장님은 저기 가셨나 이런 생각이 나고, 근데 지난 일요일 날 봤거든요. 뭐 안 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샬롯의 한인 회장님은 지금 공석 중이고, 또 엊그저께 페이필 다녀왔는데 페이필 한인 회장도 공석 중이고, 그래서 애쉬빌 한인 회장님도 공석 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공석이시네. 네, 왜 우리 지역은 또 저기 못 가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바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한인들이 점점 더 밖에서 산다기보다는 왔다 갔다 왕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과 그렇죠. 세계에 이제 무슨 어떤 벽이 없고, 그야말로 뭐 어제 한국 국민이 내일의 재외동포가 될 수 있는 거고, 어제 외국인이 오늘 한국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뭐 인종이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세계 한인의 날이 생겼다는 거는 이 시대의 그 경향을 반영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밖에 있는 한인들한테 뭔가를 좀 줘라, 대한민국 정부야, 뭐 이렇게만 따질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한국 정부에게 얘기해서 서로가 그야말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한민족이 더욱 융성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네. 김영훈 교수님은요? 저는 뭐 제 전공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최근에 우리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에 있는 한인들의 그 정치력 신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이 지역에 계신 한인분들이 미국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떤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그런 행사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잘한 거는 잘한 거지만 또 못한 거는 또 요즘 또 뉴스에 또 잊을만 하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외교관들의 뭐 비행, 그리고 뭐 개인적인 뭐 비리, 성추행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 사는 한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뉴스를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제롬님도 하나 의견을 보내주셨죠? 어떤 건가요? 네. 뭐라 그러셨냐면 한국의 재외 영사들의 근무 태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근무 태만. 제롬님이 뭔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늦거나 그랬나 봅니다. 네, 굉장히 불편함을 겪으셨나 보죠? 예. 네, 그런 게 있고 또 저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을 좀 받고 싶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의료 시스템을 저도 좀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한국의 그 의료보험을 재외동포라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의료비를 계속 납부를 하는 거죠. 계속 내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의료 시스템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럴 때 국민들처럼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처럼 좀 100%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게 있거든요. 네, 그 가능한 게 그거는 한국 정부한테 우리가 무조건 받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보험회사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네. 그 보건 당국을 재외동포들이 일정 정도 계속 돈을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한테 내지 않고 한국 보건당국이나 한국 보험회사에 대해서 그 모아진 돈으로 보험회사처럼 아픈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재외동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마음을 열어놓고 그 방법을 찾자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죠? 그쵸? 이렇게 되면 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클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뭐 이렇게도 되네요. 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참 최근 들어 우리 이 지역에서도 우리 한인 행사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많아졌죠?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죠? 예. 이런 거 보면 K-팝뿐만이 아니라 음식 그리고 이런 행사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호응도 많이 하고 그렇죠? 아유, 그 눈에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네.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 이공계를 다니고 뭐 다양한 전공을 마친 우리 재외동포 자녀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해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또 한국 기업은
재외동포 자녀들의 그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외국에서 일한 경험을 활용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관해서도 정부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연결 다리를 놓아준다든가 뭐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또 이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 한국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에 부정적 입장 표명.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의회 소환 가능성이 커져. 산업 및 지역 소식. 포레버 21 파산 및 폐쇄되는 캐롤라이나 지역 매장. 김은지 기자 환영 모임. 페이필 국제문화제 참가 후기. 광고. 랄리 한인의 한마당 축제. 그린스보로 두드림. 샬롯 축구. 자, 김영훈 교수님. 미국이 한국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요즘 뭐 한미 관계가 한때는 뭐 상당히 좋은 듯 보이다가 또 한때는 갑자기 확 관계가 나빠지는 듯한 어떤 그런 조짐도 보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순탄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동맹 항상 외치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자, 10월 1일이 아까 태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국가 기념일, 공휴일이 있습니다만은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네. 자, 국군의 날 행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행사를 했는데 한국군이 지금 공군 주력기가 F-15K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 전투기인데 그 두 대를 독도 영공에 출격시켰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는 우리의 영공이다, 우리의 땅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겠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한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일본에게 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자, 네? 이거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전투기가 독도상공 비행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걸 어머? 그 말만 딱 아니, 네. 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그게 왜? 참, 그러니까요. 네.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짜 네. 어이없네요. 그래서 이 뉴스를 많은 분들이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흘려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조금 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뉴스를 첫 꼭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도 매일 아침에 한국 뉴스, 미국 뉴스 보는데 이거는 놓친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Voice of America. 여기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독도라는 단어도 쓰질 않았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리앙쿠르암에서 행하는 군사 훈련의 시기, 메시지, 그리고 늘어난 규모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게 뭐냐면은 미국은 리앙쿠르암의 영유권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일본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리앙쿠르안이 뭐죠? 네, 여기서 이제 리앙쿠르암이 뭐냐면은, 자, 우리는 독도를 독도라고,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다케시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식적으로 리앙쿠르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암이라는 게 이제 바위라는 뜻이죠. 네. 이 리앙쿠르암이 어디에서 기원된 단어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네. 849년도에 프랑스의 포경선이 그 독도 근해를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포경선 이름이 리앙쿠르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앙쿠르호가 발견한 그 바위 덩어리들 해서 리앙쿠르암 이렇게 부르는 이건 건데 더 나쁜 놈들이네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아유. 일본이 자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다케시마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독도를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기에 앞서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국제사회에 리앙쿠르 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리앙쿠르 암이라는 단어를 독도 대신 쓰므로 인해서 독도가 한국에 속하는 영토라는 것을 그 어떤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어떤 의도에서 일본이 계속 국제사회에 퍼뜨린 용어였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미국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일본은 이제 다케시마라는 지명으로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 리앙쿠르암이라고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 편도 안 들고 한국 편도 안 든다. 그러니까 다케시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독도라고도 부르지 않겠다. 괜히 한쪽 용어를 택하면은 어느 한쪽을 완전히 편드는 게 되니까 그나마 이제 중립적인 리앙쿠르암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쓰겠다 해서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미국 정부에서 계속 리앙쿠르암이라는 단어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한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땅인데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니 부르지 않고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참 리앙쿠르암이라고 제멋대로 부르는군요. 부르는 것도 억울한데 한국 입장에서는 거기에다 더 나가서 더 한 가지 더 억울한 게 우리나라 전투기를 우리나라 땅에 날렸는데 독도 상공 비행이 지금 한국하고 일본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비생산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지난 8월 말에 또 한국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독도 방어 훈련은 한국군의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였는데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를 크게 안 하다가 올해 훈련은 비교적 크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국무부에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한 게 그렇게 하는 것도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군인들로 구성된 군사훈련을 하는데 미 국무부가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어이없네요. 얘기죠, 사실. 네, 어이없네요. 또 이제 전투기 날린 거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되고 지금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십니다만은 사실 이게 동맹 관계라는 게 주종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로서 이렇게 나아가야 앞으로도 동맹의 미래가 더욱더 밝을 거라고 누구나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미국이 특히 이제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한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겉으로 볼 때는 중립을 취하고 평화를 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우리가 완전하게 독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는데 일본에서 자꾸 건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이 빨리 지금 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평화가 더 빨리 되고 문제가 없어지죠. 근데 지금 미국이 하는 거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네요. 그러니까요. 살금 한국의 땅을 중간 정도로 갖다 놓아가지고 일본하고 한국이 싸워라. 이게 싸움을 부추기는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이렇게. 네.
아유, 그렇게 답답하네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봤을 때 싸움을 부추긴다기보다는 이게 한국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뭐 빈정을 상하게 한다. 우리도 미국을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일본도 미국이 큰 동맹 중에 하나인데, 자, 같은 동맹인데 왜 이 동맹을 더 중요시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를 좀 일본에 비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고, 일본이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라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국이 정당하게 비행기 날리고 군사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생산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과연 동등한 동맹 관계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는 조금씩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네.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의회 소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죠? 네, 뭐 저는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뭐 전해드린 소식이 핵폭탄급 소식이었죠. 네. 미국 정부에.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이 공식화돼서 이제 본격적인 하원에서 조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만 엮인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금 같이 엮여 있네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자, 바이든하고 바이든 아들 뒷조사를 좀 해달라.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게 이제 사실인데, 자, 그 통화 자리 옆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게 이제 뭐 지난달 30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태리를 지금 방문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뭐 물론 불법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자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중점을 둔 합법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대우크라이나 정책에 능통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이제 따져 물으니까 막 통화 내용은 어땠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죠. 근데 이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어요. 그런데 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지금 미국 하원의 탄핵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를 갈아치우고 또 대우크라이나 원조를 끊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무부가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어떤 행정부의 체계상. 근데 그 개입이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불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을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압박하던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폼페이오 장관은 조만간에 이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자 이제 국무부는 이미 하원 세계 상임위원회로부터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국무부 관리 5명한테 이제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국무부 관리들 출석하지 마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이 또 가지 마라고 그러면은 그 밑에 직원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원에 이제 출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원에서 명령하기를 자료를 또 제출해라. XYZ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뭐 폼페이오 장관도 결국은 이제 소환장을 받겠지만은 나중에.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국무부 관리들도 그렇고, 자, 의회에서 나와서, 지금,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조사에 응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속된 말로, 배째라,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뭐, 기소를 한다든가, 의회 모독죄를 적용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게 있으면은, 강제 규정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소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의회 규정에 그러한 강제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환장을 던졌는데 소환장 그냥 뭐 이거 종이 쪼가리네. 뭐 못 나갑니다. 바빠서. 뭐 이렇게 하면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뒤 만약에 지금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렇고 뭐 자료 제출, 의회 출석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를 하면은 이게 탄핵 조사가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진척 상황이 늦춰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또 예상이 여러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국무부 내에 어떤 조사 담당하는 어떤 부서가 있대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기밀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를 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회에 출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들었어요, 제가. 그랬군요. 자, 다음입니다. 현재 하원에서의 탄핵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0년 대선이 1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탄핵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로 지금 몇 명한테 하원 증인으로 출석을 해라 이렇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대사, 그리고 볼커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 전 특별대표죠. 그리고 애킨슨 정보기관 감찰관, 그리고 켄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 그리고 브레우벌 국무부 자문관, 그리고 썬들랜드 유럽연합 주재대사 등이 이렇게 지금 소환을 지금 하원 의원 지원 일정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쫙 잡혀 있는데 향후 며칠 동안 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의 맥락을 세세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당연히 불렀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출석할 걸로 밝혀진 사람은 요바노비치 전 대사하고 볼커 전 특별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국무부 부차관보라든가 국무부 자문관 그리고 유럽연합 주재대사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지금 100% 확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환장을 보냈는데 거부하면은 되게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더라도 과연 빨리 끝낼 수 있을런지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자꾸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뚜껑이 열렸어요. 왜냐하면은 네. 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핀란드 대통령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뭐 미국에서 언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핀란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은 한국 핀란드 양국 현안이라든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미국 기자들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정치 현안이라든가 핀란드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문들을 진짜 많이 그러더라고요. 하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핀란드 대통령은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뭐 핀란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던 양국, 뭐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탄핵이 가장 뭐 미국 언론에 가장 핫한 토픽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탄핵 문제를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기자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같은 예를 들어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뭐 김영삼 대통령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상회담 할 때 미국 기자가 클린턴한테 야, 모니카 르인스키 있잖아 그거 그럼 뭐니 어떻게 된 건데?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참 왜 그래? 아, 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거를 뭐 쿠데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뭐 내부 고발자를 믿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내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게 이제 기존의 지지자들도 지지를 보내다가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공격을 당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지금 붙을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익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이제 친미국, 친서방의 대통령이 됐고 드디어 러시아와 이제 관계를 딱 끊고 이제 서방, 미국에 친해질 이 시기에 그렇게 두 팔 벌리고 달려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너 바이든 조사 안 하면 원조 지원 안 해. 이렇게 하면 아무리 미국 보수 트럼프 지지자들도 이거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난 멈칫할 것 같아,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현실은 뭐냐면은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 국민들의 정치적 지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심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 들이는 분들은 아주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심지어 미국 국민들 대다수 과반수 이상이 자 유럽 지도를 보여주고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하면은 저는 한 10%? 15% 정도 제대로 짚으면은 아주 성공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 이름도 다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부통령 누구게 그러면 다 몰라. 네.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의 하원 의원, 자기 주의 상원 의원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50%는 훌쩍 넘어가고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공화당 지지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를 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미국 유권자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 종업원한테 이제 그 포버티 라인 간단하게 설명해 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막 뛰어오면서 막 자기 TV에서 봤는데 그 포버티 라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렇다고 어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버티 라인에서 그 소셜 베네핏을 받는 사람인데 그 말을 모르고 나한테 듣고 나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건지 지금 김영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참 큰 문제네요, 미국에.
네, 잘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지역 및 산업 소식 전해주세요. 예, 또 동남부 한인 자영업 사장님, 사모님들의 꿈과 희망, 김 사장입니다. 네, 네, 꿈과 희망. 네. 예, 제가 꿈과 희망의 그 정도가 반딧불이라고 하면 거의 번갯불 같은 존재가 있어요, 우리 미주에. 어머, 그게 누군데요? 바로, 예, 네. 그게 바로 이제 한국에서 온 의류업계의 전설, 그 장도원, 장진숙 회장 부부. 예, 바로 브랜드 네임이 포레버 21. 아, 포레버 21. 예. 예, 이 회사가 1984년에 이분들이 900 스퀘어 핏, 한국말로는 900 넓이 피트 매장. 그러니까 제 가게가 1600 스퀘어 핏이니까 뭐 거의 제 가게보다 반밖에 안 되는 곳에서 1984년 LA에 있는 이 가게에서 옷 가게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 전에는 뭐 했냐? 접시 닦기, 건물 청소, 막 이런 파트타임 일만 하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네. 84년에 그 손바닥만한 가게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한 거죠, LA에서. 그것이 커져가지고 포브스가 선정한 500대 갑부 중에서도 거의 220번째 세계에서 이 정도 될 정도의 재벌로 단 뭐 20년 만에 그렇게 컸지 않습니까, 이게. 전설이죠, 전설.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의류 산업의 호황에 맞아서 미주 한인으로서 그 한국의 그 의류 호황을 잘 활용해서 이 세계 시장을 개척한 그런 사례라고 보죠. 그러면 굉장하죠. 예, 네. 이 장도원 회장은 물론 뭐 매출이라든가 경영 이런 걸 했을 것이고 장진숙 그 부인께서는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제작 뭐 이런 걸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부부가 손발이 잘 맞았나 보죠. 여하튼 뭐 이거는 뭐 정말 로또 당첨은 저리 가라로 정말로 신화적인 일을 이뤄낸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분들이 이게 포레버 21이고 사실 저보다는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의류업이나 뷰티 서플라이나 요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이 양반들. 근데 보면은 이 캐롤라이나에 계신 분들도 장도원, 포레버 21 뭐 하면 다 알아요. 예, 그렇게까지 큰 유명한 회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형이 뭐를 하고 형제들이 막 단합을 했다는 둥, 뭐 가게를 처음에 하나가 뭐 2개 되고 2대가 1급 되고 뭐 이렇게 커났다는 둥, 뭐 이런 참 얘기들이 이 한인 사회에서 돌고 도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포레버 21인데 포레버 21이 현재 쉽게 얘기해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뭐 총 3만 2,800명 정도의 종업원 직원들이 있어요. 오, 세상에 어마어마하네요. 미국에만 178개 점포가 있고 유럽, 아시아 막 이런 데로 공격적으로 진출했어요. 몇 년 전부터. 와, 사실은 진짜 굉장하죠? 그게 지금의 어려움을 만든 어떤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급성장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뭐 7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 지난 9월 말에 이 포레버 21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죠? 너무 급작스럽게 신장을 하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가장 정확한 이유는 그거죠. 온라인 구매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이 아마존한테 졌다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한테 졌다. 세상에. 그래서 이 포레버 21 같은 경우는 세계 젊은이들의 패션을
주도했던 그런 업체인데 맞아요. 젊은이들이 자꾸 온라인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옷을 사고. 그러다 보니 직격탄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예.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매장이 총 16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세어보니까. 네, 네. 저도 가봤어요, 몇 번. 그러세요. 뭐 다 알아요. 그럼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포레버 21.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하죠. 예. 그래서 결국 이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상당수의 종업원도 다 이제 레이업을 할 거고, 해고를 할 거고, 가게도 많이 문 닫고, 아시아, 중동, 유럽 쪽의 가게는 다 닫을 거고. 세상에. 네. 미국 내 가게도 178개 정도는 다 닫는데요. 아유, 세상에. 믿기지가 않네요. 네. 자,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문 닫는 곳은 샬롯에 있는 노스레이크 몰에 있는 포레버 21 매장, 그 다음에 페이필에 있는 크릭몰에 있는 포레버 21 매장, 애쉬빌에 있는 애쉬빌 아울렛,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닫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노스 찰스톤에 있는 테인저 아울렛에 있는 포레버 21이 닫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로렌스에 있는 마그놀리아 몰, 여긴 제가 자주 갔던 곳인데 여기에 그래요? 있는 포레버 21도 아마 닫을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마존 때문에 문 닫는 그 기업들이 정말 많네요. 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빨리빨리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네.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포브스에 나오는 장도원, 장진수 부부. 네네. 진짜 유명한 분들이죠. 네, 성공 신화 대단하잖아요. 완전 신화죠, 거의 신화. 그럼요. 이거 TV 방송 프로에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책, 이런 데 다 나온 거죠. 자, 포레버 21 매장 이렇게 이쁘장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포레버 21 매장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뱅크럽시 챕터 11을 신청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럼 네. 뱅크럽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거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얘기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4-5가지의 파산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알아야죠. 자, 챕터 7은 리퀴데이션. 내가 이제 돈 갚을 게 없는데 이제 차, 옷, 뭐 컴퓨터 이거 나한테 돈을 받을 사람들이 그냥 다 가져가야 돼요. 그냥. 다 팔아 없애는 게 챕터 7. 자, 우리 포레버 21이 신청한 거는 챕터 11입니다. 네. 기업체에서 하는 건데 이 파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파산은 11번 파산은 뭐냐면 그래도 회복을 돕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채권자들이 이 채무자들의 막 물건을 막 차압하거나 막 팔아가지고 빨리빨리 돈으로 만들지 못하게 보호를 해줘 이것이. 네, 리오르게나이제이션이네요. 네, 리오르게나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거 있잖아요. 아유 얘야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럼 뭐 또 아저씨 들어와서 막 장롱 막 TV 차 이런 데 딱지 붙이러 막 오면 애가 막 엉엉 울고 막 이런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그렇죠. 챕터 11은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장 회장 부부가 뭐 그렇게 울고불고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야, 팔아 없애긴 하지만 왜? 일단은 빚을 천천히 갚게 해주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게 좋잖아요. 이 파산법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잠깐 어떤 사람이 돈 못 갚아 하니까 막 채권자들이 우르르 때로 몰려 들어가지고 막 가서 자기 거라도 먼저 변제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채권자 한두 명만 받고 나머지는 어차피 못 받아요. 그러죠? 그리고 네. 그 업체나 개인은 그냥 길거리도 나자빠지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회로 볼 때는. 차라리
채권자들이 우르르 달려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채무자한테 기회를 줘서 이 채무자가 다시 재생, 회복을 해서 돈을 갚게 되면 이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가. 그죠? 그렇죠. 네. 직원들도 다시 자업을 그대로 가질 수 있고, 채권자도 파산됐다 해서 우르르 달려가면 2명만 받을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회생을 하면은 나머지 채권자들도 다 나중에 늦긴 하지만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원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개입을 하는. 은행도 마찬가지죠. 네. 은행이 조금 저 은행 힘들어 해가지고 은행에 돈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가지고 내 돈 내놔 하면 그 은행은 바로 망해버리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바로 이렇게 파산법입니다. 그래서 챕터 12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개인이나 가족이 특히 농장 일을 하면서, 농장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수확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농산물 맞아요. 가격이 뚝 떨어져서 그해 현금이 막 어려워진다든가, 확보가. 이런 거 있을 때 막 너도 나도 다 가가지고 야 돈 내놔, 막 너 탈곡기 내가 다 가져가고 경운기 다 가져가고 그러면 이 농장은 진짜 망하고 진짜 돈 받을 사람은 다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챕터 12는 바로 농장 경영하는 가정들 보호하기 위한 거고, 네. 챕터 13는 이것도 개인이나 기업이 좀 스스로 이 자산을 계속 유지하고 빚을 천천히 갚을 수 있게끔 한 3년에서 5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는 거. 이건 주로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11 그러면 앞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기업 회생을 돕기 위해서 법원이 채권자들이 막 아귀같이 달려가서 있는 물건 다 팔아서 돈 가져가려고 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 그런지 포레버 21의 경영을 하고 있는 CEO의 따님도 우리 지금의 이러한 파산 신청은 새로운 포레버 21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포레버 21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아요. 남의 상품을 카피했다 이런 수도 많이 당했고, 또 아까 얘기한 직원들 3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 가게에서 일할 때 제대로 처우를 못 받았다. 그래서 노동 착취 비슷한 것도 있다. 이런 욕도 많이 받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한 기업이 빨리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하여튼 포레버 21이 다시 회생을 해서 우리 한인 기업이 이 인터넷 판매 시대에 새롭게 거듭나고, 또 종업원 처우도 개선하고 빚도 제대로 잘 갚고 하면서 회생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지난주에 페이필 국제문화제 참가하셨죠? 예, 토요일 날 이 가게를 봐야 되는데 페이필 상공회의소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와서 세상 가게문까지 닫고. 세상에. 아니 저 페이스북에서 그 행사하는 거 사진을 봤는데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더욱 좋은 것은 이 페이필이 사실 한인 인구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페이필 분들이 준비를 참 잘하셨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태권도와 풍물이 같이 하는데 이 가장 행렬도 열심히 준비해서 왕비, 이 어린 학생들 다 동원해서 포도대장, 다양하게 했네요. 어우동, 선비, 농민 이런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옛날 복장들 다 입고, 또 풍물패도 풍물패 옷을 3색 끈과 함께 다 정식으로 다 입고 저희들이 봉헌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페이필에 우리가 풍물 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이정란 선생님, 우리 문화 둘에 오셨었죠. 나와주시고 우리 문혜영님 나와주시고, 또 랄리 신명에서 우리 이하경님 또 운전해서 와주시고, 또 샬롯에서 윤용준, 윤영정 부부, 또 김관선님 그 먼 길 달려와 주시고, 또 랄리에서 한상호, 이영희님 우리 어울림에 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8명이 풍물을 구성해서 아주 멋지게 했고 그동안 항상 세상에. 스코틀랜드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였대요. 아마 알파벳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바로 앞에 서서 백파이프를 쫙 연주하면 이 한국의 우리 풍물이나 장구 두세 개 가지고 간 소리가 죽었답니다. 어머나. 근데 어제 이번 토요일 지난 토요일에서는 우리 소리가 워낙 크니까 백파이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풍물 치기만 하면 멈췄다가 우리가 안 치면 그때 가서 백파이프를 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네, 우리 페이필에서 준비하시는 우리 상봉회수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아유, 정말 잘하셨네요. 네, 소리로 이겼다. 대한민국이 소리로 이겼다고 이렇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그리고 우리 세바스찬이 찍은 사진들 보니까 네. 점점점 그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올라온 사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사진 찍는 실력도 좋고 그 내용들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참 잘 봤어요. 예, 게다가 이렇게 연주할 때 삼색띠를 하니까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참 많이 다르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대충 옷을 입고 했는데 제대로 띠를 다 하고 하니까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 아주 보기에도 좋아요. 예. 참 멋있는 그런 무대였네요. 예. 자, 이 페이필 행사가 끝나고 또 다 같이 랠리로 올라와서 우리 반가운 뉴스 공장에 출연했던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또 그의 부군이신 경향신문의 강병한 기자님 모시고 우리 노스캐나 오신 걸 환영하는 환영 모임을 가졌죠. 네, 그랬었죠. 아유, 너무 반가웠었어요, 정말. 네, 그날 어떠셨어요, 김 사장님은? 또 김은지 기자 부부 이렇게 직접 뵈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질문도 많이 하고 싶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다른 분들이 뭐 자리를 다 차지하고서 그분들 독점하는 바람에 저는 정작 얘기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켈라 연인 방송에 초청해서 차분히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많아요. 우리 김은지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강병한 기자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하여튼 이분들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몇 차례 더 초청해서 좀 얘기를 듣고 또 캐롤라이나 우리 동포분들한테도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이런 거 알려드리고 또 우리 김은지 강병한 이 기자님들도 또 우리 김영훈 교수님 또 여기 미국 정치 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또 서로 말씀 나누시게 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기대돼요.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죠? 예. 네. 자, 행사 광고입니다. 김영훈 교수님. 제3회 한마당 축제가 이번 토요일 날 에이펙스 네이처 파크에서 거행됩니다. 에이펙스 네이처 파크는 우리 캐리 호랑이 축구단이 축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축구장 옆에 공연하는 팍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요? 예. 조금만 걸으시면 돼요. 네. 만약에 네이처파크 그 공연장 쪽에 파킹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축구하시는 곳에 주차를 하시고 조금만 걸어오셔도 됩니다. 주차장 많습니다 거기. 네. 자, 뭐 많은 행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다행인 거는 어제 오늘 너무 더웠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덥다고 그러는데 토요일은 완벽한 가을 날씨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청명한 날씨, 가을 날씨 즐기시면서 한마당 축제도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한인분들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린스보로 두드림에서 행사가 있다고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12시부터 5시까지 아보레텀 이게 이제 수목원이란 뜻인데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발음 다시요? 아보레텀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네. 이 수목원인데 그린스보로에 있습니다. 401 애쉬랜드 드라이브에 있는데 여기에 뭐 음악 연주하는 그 공연단이 한 50개 공연단이 나와서 음악을 계속 연주하고 뭐 무대가 한 3개 정도 돼서 여기저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거리 시장 또 딱 준비돼 있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이게 이제 수목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 가꾸고 나무 가꾸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서 보고 배우고 즐기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재밌겠네요. 네, 여기에 우리 그린스볼의 풍물패 두드림이 나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여기 입장 자체는 무료입니다. 무료. 어머.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오후 한때 그린스보로 아버레롬에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10월 3일 목요일 내일입니다. 네. 개천절이기도 한데 우리 한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2019년 프랑스 월드컵 대회 챔피언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갔습니다. 저녁 8시부터 경기 시작인데 우리는 한 6시 반부터 모여서 테일게이트 파리를 할 겁니다. 파리. 이게 한국말로 주차장 맥주잔치. 네네네. 주차장에서 그 트럭 뒤 문 열어놓고 닭꼬치도 구워 먹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겁니다. 와. 예, 그 참가하시는 분들께 저희들이 주차장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이미 지난 일요일 날 국가대표팀 왔어요. 그리고 대표 그 감독이 그만뒀다가 다른 감독이 새로 선임됐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다가 최근에 그 황인선 감독님이 감독 대행으로서 급히 지정이 됐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샬롯에 와서 몸을 풀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는 장면이 또 이렇게 뭐 우리 샬롯의 축구 동호인이 또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주 축구 경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경기가 될 것이고요. 이 방송 내일 편집 끝내서 몇 시에 제가 보낼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하여튼 저희들이 목요일 날 샬롯에 가서 이 축구 경기를 즐겁게 관람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김 사장님 지금 최근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금 그 지구 전체가 굉장히 이상 기온으로 지금 그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아이슬란드 이 지역에 있는 얼음들이 아주 대량 올해 녹았다면서요? 예, 이게 아주 큰 걱정되는 소식으로 지금 많은 분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 보세요. 이 아일랜드 사진 맞습니다, 이게. 아이슬란드, 죄송합니다. 아일랜드가 아니라 아이슬란드예요. 네네네.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거기 북쪽에 있는 그 섬들입니다. 예,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가 아니라. 이 보면 86년에 이 얼음이 이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빙하가. 네. 근데 이거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2019년 사진 보니까. 위성에서 찍은 사진. 어머나. 이것이 사진으로 보니까 완전 다르네. 이게 굉장히 광대한 이 지역이거든요. 이 광대한 지역에 얼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다 바닷물로 녹아 들어간 거죠. 세상에. 아주 걱정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뭐 기후 온난화 내 문제가 아니야. 정말 걱정되네요. 네, 저희 KL방에서도 계속 이 관련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